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반, 이론 정리반이라고 이름은 달아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기초 이론 했었고 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심화 이론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그것이 이제 아카데믹하게 진행된 내용들도 같이 봤었고 교재들도 정리를 했고요. 다른 여타 교재들 이제는 이제 실전입니다. 실전인데 나와 있던 문제들이죠. 기출에 대한 분석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완벽하게 처음 이 문제를 접한 분들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구나라는 거에서 그 다음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어디를 좀 보충해야 되겠구나 예측하는 것과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부분 캐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반영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일리가 있는지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출이 저번 때 3문제 나왔다. 이번에 5문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라고 한다면 사회문화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문제를 냈을 때 3문제를 낼 때는 원래 3문제가 맞는 것 같고요. 다른 문제에서 좀 이제 좀 이게 애매하다라든지 하게 되면 사회문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서브 문제로 추가 문제 이제 뭐 다른 문제 오류가 있거나 조금 이럴 때 사회문화 쪽 이쪽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5개 나와서 꼭 5개가 나온다라기보다는 4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4문제로 맞고 그럼 영역이 딱 나옵니다. 처음에 보게 되면 고전사회학 이론이라기보다는 기초사회학 이론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사회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이론들인데 이론을 공부할 때 방식은 어떤 이론이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은 학자별 정리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전에는 이론들이 있으면 그 이론을 제시한 학자들의 2사람 정도 해갖고 비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냈었는데 이제 3년 동안 나온 것을 보시게 되면 그냥 한 사람으로 나는 또는 사회학자 A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학자를 기준으로 내는 것 같아요. 물론 비교적 차원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다 파악한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그냥 하나씩 해서 묻게 되는데 이게 좀 타이트하게 가죠. 이게 좀 타이트하게 가서 일반적으로 많이 묻는 것들을 낸 다음에 이제 조건사항에 해가지고 하나쯤 더 추가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우리는 이제 왜 이런 것까지 내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변별력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사회학 교수님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내버리면 애들이 다 알고 있고 하니까 당연히 다 맞추겠지 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공부하는 친구한테 뭔가 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나씩 더 추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이런 게 중요해라고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그냥 프레임, 틀이 짜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봐야 돼라는 것들을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작년 기준 보자면은 고프만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에 많이 활용되게 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아라라고 했는데 학자를 기점으로 딱 하는 순간 이 학자는 어떤 상호작용을 어떻게 개념을 내렸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학자들 입장에서 그런 상호작용이 뭐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은데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문제는 상호작용을 문제를 낸다기보다는 이 학자는 상호작용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구나. 행위를 이런 식으로 분석했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기본은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따른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행위의 모습이 어떻게 표출되느냐, 어떻게 분석하느냐라는 걸로 갔었죠. 고프만의 문제는 그랬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상관이 없었고 문화는 조금 다른 영역이라서 저번 강의 때 좀 심화를 한다고 하긴 했었는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열들만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한 번 그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 때 보여드려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초사회나 학자별 정리를 할 때
이거는 이제 심화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심화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것만 알고 기출식으로 알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은 이제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알게 되는 것들 이런 것도 정리를 하면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 1점을 더 맞출 수 있는 이런 과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방법론이죠. 한 문제가 나오죠. 한 문제가 나와서 이제 거의 굳었습니다. 단독으로 하나 나왔고 문제 내기 제일 편한 게 실험법이라서 실험법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도 많이 물었고 2년 단위로 지금 뭐 6년간 이제 3번을 물었어요. 예, 그래서 다른 거 이제 현지조사 질적 한 번, 양적 한 번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경향이 있고 이번에도 질적인가라고 하면은 또 이제 도구를 묻거나 타당도를 묻거나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방법론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좀 이전의 문화처럼 선을 넘다가 지금에는 이제 약간 틀이 잡혀서 그 연구 방법론 자체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연구 사례가 나오고 조사 사례가 나오게 되면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같아요. 예를 들어 이번 실험법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해 보자면 만약에 질문지법으로 치환하자면 좋은 질문지인지 또 이런 걸 물었을 때 무슨 일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거. 사실 우리의 공부는 시작이 돼요. 특징이 뭐고 장점 단점이 뭐고 자료 수집 방법이 뭐 이 정도로 봤었던 게 가장 기본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활용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심화 때 드렸던 자료 중에 뭐 한 주 만에 끝내긴 했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한계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 아닌 것들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시고 문제로서는 이제 조금 더 자료 수집 방법은 좀 강화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면접법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심층 면접법 잡아놨는데 좀 다양하고 예를 들어 질문지법 하게 되면 항상 척도액이 나오면서 5점 척도만 묻는데 이제는 좀 확산형 질문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가고 실험법도 실제로는 다양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 통제 집단이 없어도 이제 실험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무작위를 왜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집어넣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활용 단계까지 할 수 있는가? 이 조사원을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내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문화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냥 예언을 하나 해보자면 예언 너무 멋있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문화 인류학 이론이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인류학 이론은 이쪽은 여기하고 좀 다르긴 해죠. 문화 인류학 이론인데 물론 이 이론을 내게 되면서 문화 일반론을 묻기도 하고 학자의 그런 얘기들로 묻는 약간 구체적인 형태를 내세요. 그래서 이쪽하고 출제진이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성향을 보게 되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비교가 나옵니다. 학자가 한 명이 아니라 다른 거로 비교로 낼 수도 있고 한 명이 나온 것 같지만 다른 입장에서 묻게 되는 그런 것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구조주의를 묻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조금은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중간에 이제 문화 일반 개념들도 살짝 묻는데 이 문화 일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문화 변동이 뭐고 이렇게 묻기보다는 실제 이 학자가 활용한 개념들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심화 때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가로 넣기로 했었던 그런 개념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까지 알아야 돼가 아니라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일탈이 나왔거든요. 일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사회화 파트기도 하고 관점 파트기도 하고 여기 뭐 걸쳐져 있는데 얘는요 이게 실제로 우리 사회학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사회라는데 우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학문이 존재하는 이유기도 해요. 그런 차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 내기가 너무 편해요. 이 문제 만들기가 상당히 편하고 개념도 낼 수 있고 서술도 낼 수 있고 다양하게 출제를 할 수 있는 영역인지라 이게 서브 문제를 항상 만들어 놓고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넣기로 낼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니까 1탈은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에서 아마 다음 주에 이제 1탈 기출과 2탈에 대해서 조금 이제 확정을 지을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뭐 아커라고 해서 이제 저번에 나왔죠. 이 사람이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탈 이론에 대해서 사회학자뿐만 아니라 범죄학자라든지 이런 사람의 이름을 노출시켜 준 이유는 그 학자 이름도 봐라라는 뜻으로 봐야 되거든요. 저번 때 심화 때는 못 다뤘습니다만 이번 기출에서는 기출에서 노출된 학자들의 이름까지 다 보게 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이라고 쓸게요. 사회 집단. 이게 더 잘 나오긴 합니다만 집단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역시 이것도 3번입니다. 사실은 사회 집단보다는 요걸로 많이 냈었죠. 관료제로 해가지고 기점으로 많이 냈었는데 2년 동안 관료제는 굶었습니다. 굶어서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 사회 집단 문제도 당연히 여러분들한테는 와닿게 될 문제 중에 하나고 단순히 이 집단이 무슨 조직이냐 무슨 결사체냐 이렇게 묻기보다는 우리는 학자적 측면에서 그 학자가 이 개념을 어떻게 만들게 됐고 어떤 개념으로 활용했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이 집단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든지 위주로 묻게 되거나 단순 개념으로 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사회운동이나 변동 파트라고 할게요. 실제로 출제된 거는 이전에 사실은 이제 종속이론은 조금 시대가 끝났고요. 종원을 기했고 2번 나왔는데 이후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변동과 이제 합리화 문제도 사실 이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배버의 개념이지만 이쪽으로 해서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버마스 당연히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운동에 대해서 실제 사회를 분석할 때 사회의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변동의 원인이 뭔지 이렇게 물 수 있는 문제가 나와서 저는 1, 2, 3, 4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어요. 예를 들어 사회 집단에서 뭐 그 에치오니도 여기에 속하는 거거든요. 사실 비공식적도 이게 적게 나온 파트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하나 더 들어갈 게 이제 계층론인데 이 계층에 대해서 있는데 계층은 더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계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회 불평등 문제로 한 다음에 예측을 해보자면요. 이러한 불평등 현상에 보는 관점,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계층이 나타나 어떻게 된다, 계층을 분석한 이론들이 나왔다면 저는 이거에 대한 해결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해결이 복지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것도 강화돼서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등장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3개는 필수죠. 필수에다가 요거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한 문제가 뭐냐면 학자를 하나 더 내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디르켄 베버 위주로 많이 내셨다 하면 파센즈를 내기도 하고 머튼을 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2개 형태로 이렇게 출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체크한 이유는요. 지금 이거는 나왔던 것들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봐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한다면 나오지 않았는데 다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우선 첫 번째 이거 들고 있습니다. 정보화입니다. 이 정보화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넘어가고 하게 되는데 과거의 산업과 비교가 아니라 이 정보화 이후 포스트 정보화예요. 4차 산업혁명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서 우선 정보사회에 대한 이론이 살짝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분석하고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요게 안 나왔어요. 정말 안 나왔고 이게 항상 뭐 사회문화책 보면 가장 뒷단원에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들에서 항상 나왔었는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살짝 생각을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이제 이것도 냈어가 아니라 낼 만한 걸 낸 거고요. 그리고 실제 사회학 책이 요새 나오는 책들이요. 전부 이쪽을 강화시켜서 쓰고 계세요. 실제 사회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회학 교재들이 이제 새로 이제 리뉴얼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쪽 파트가 3단원, 4단원을 투여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 단원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파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 있고요. 하나 기억이 안 나. 그거 나오면 어떡하지? 말할게요. 나오게 되면 얘기할 테니까 하가이직은 생각해보면서 그 사업이 이렇다라고 했는데 우선 이거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는 이제 좀 맛이 같고, 예를 들어 이제 도농간 지역에 대한 것도 이제 확실히 지대가 가져갔으니까 그쪽은 잘 출제를 안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5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되거나. 그래서 어떤 관념 어떻게 정복하시면 되냐면 이제 뭐 통합적으로 다들 보고 계시지만은 나는 어디를 잘해, 어디가 약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정리하는 단계. 기출 문제를 풀어봤더니 내가 이 영역이 나오면 조금 깨림칙해, 답을 잘 못 써라는 것을 찾아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지금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이 파트는 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것 같고 이 파트가 좀 약해라는 것을 찾아내시고요. 그거를 이제 7, 8월 달 실전 문제 때 이제 하게 되면서 강화시켜서 공부하는 방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학자도 그렇죠. 학자별로 했을 때 이 학자가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은 그 학자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계층에 대해서 나온 거는 학자로 넣기도 그렇고 여기도 넣기도 애매한데 의외로 이제 최근에는 이 사람을 많이 냈죠. 그러기에 그지? 인기가 많지. 이 사람 말고도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게 많이 활용되어 있고 현대의 교육을 설명하기에 가장 이제 적합한 지금 분위기상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기든스급입니다. 사회학책 새로 쓰신 분이기도 하고 사회학의 개념을 재정립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대사회학자로서는 거의 디르켄급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제 많이 내시더 2번 냈는데 이제 한 번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이쪽과 연관해서 과거 계층보다는 이런 쪽으로 해서 분석해서 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인지를 하시고요. 내가 어디가 약한지 약점을 꼭 잡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또 이렇게 쓰면 있잖아. 여기 안 쓴 건 안 중요하니까 안 봐야지 이러면 안 돼. 중요해. 예를 들어 1번 문제부터 바로 나오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사회학을 배우면 맨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것은 단독으로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한 곳에서 안 냈다라는 파트죠.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학적 상상력. 연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06년인데 이때 유형이 지금 이제 나오는 유형과 비슷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 이 사회학적 상상력의 유형을 써라라고 하는데 유형은 정말 잘 되죠. 우리가 책을 읽거나 정리를 할 때 어떤 유형이다라고 한다면은 이해라는 차원보다는 처음에 뭐로 접근하셔야 되냐면 제시한 유형들에 대한 이름들을 다 숙지를 하세요. 우선 그게 더 안전합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유형을 보라 그러면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거 이런 거지라고 해놓고 막상 빈칸 뚝 뚫어놓으면 안 써지는 경향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약간 영어 단어 뭐 좀 시험을 위한 거긴 합니다만 그 유형이 뭔지 이름 그 자체를 그냥 의미보다는 그 이름 그 자체를 메타도 가지 말고요. 단어 그 자체를 외운다 생각하고 써보세요. 그래서 그게 입에 뵐 때 그 다음 공부를 하시는 게 빈칸 넣기.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요령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회현상 연구학에선 사회학적 상상력이 연구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학적 상상력이 뭐길래라는 거죠. 사회학적 상상력이 요구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배웠을 때 사회문화 교과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태도라고 해서 보통 정리가 되어 있죠. 4가지가 있습니다. 성찰적 태도, 객관적 태도, 개방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뜻이지가 아니라 이게 4개가 그냥 따라락 떠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내용을 정리해서 이걸 설명할 수 있게 됐어. 설명할 수 있게 다음 해야 돼요. 뭐냐면 키워드로 먼저 외우시면 안 되고요. 성찰적 태도가 뭐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어차피 가서 강의하셔야 되잖아요. 수업하셔야 되니까 이게 뭔지 쭉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장 하나로 설명할 수 있게.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을 넣기 위해서는 이제 그 키워드들이죠. 이 단어가 나오면 요거 써야지 라는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제를 하게 됐을 때 보통 이 키워드는 반드시 써주게 돼 있는데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까지 쓰세요.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는 하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가기 때문에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현상의 이면이죠. 한쪽만 보지 마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다양한 관점이 제시된 이유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관점의 학문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한쪽 관점만 보지 말고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돼라는 것을 얘기 많이 하죠. 진보와 보수의 시대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순환된 사회, 그리고 한쪽의 양극단에 서서 정치도 진행됐고 경제도 진행됐고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한쪽이 미우면은 그쪽 말이 무슨 말해도 듣지도 않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백신 들어온 거 보면 왜 그런 느낌 있잖아.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면은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더 죽을 위험이 높은 것처럼 막 만들어져 있고, 그지? 백신 맞으면 마치 뭐 지옥 가는 것처럼 돼 있고 막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수치에 대한 얘기인데 믿고 싶은 걸 믿는다. 선택적으로 하게 되는데 양면을 보라는 거지. 외국을 볼 수도 있고 우리나라 볼 수도 있고 이가 맞냐 틀리냐를 판단할 수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실제로 위험합니다. 예, 위험해요. 100만 명 맞으면 혈전 6.7명 정도 생겨요. 엄청 위험하죠. 100만 명 맞으면 6.7명. 그래서 우리나라 1300만 명까지 뭐 맞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1000만 명이니까 거기서 67명 정도 혈전이 생길 거예요. 부작용으로 보자면. 예. 피임약 먹으면요 100만 명 중에 350명이 혈전이 생깁니다. 그 아스피린을 100만 명 먹으면 150만 명이 혈전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임약을 먹고 아스피린 먹는 거는 편하게 먹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의 그런 부작용이 몇 %인지는 얘기 안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지. 이제 그런 것을 파악해서 과연 이 현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보고 그런 건 안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면만 보는 거죠. 이게 성찰적 태도는 그 현상의 이면을 봐라. 어떻게 보면 요 사회학적 상상력과 가장 연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학적 상상력 나오면 이 연구자 태도에서 이거하고 연관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객관과 개방은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물론 이 사회학적 상상력에는 이런 것도 녹아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상대주의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A라는 문화가 있으면은 A라는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게 이거예요. 문화에서 나오면 이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럼 안 돼. 이건 A를 쓰고 있는 사람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좁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주술을 하고 있는데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게 진리고 우리는 규탄받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규탄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신천지가 옳다 그러자 해서 신천지를 믿고 있는 사람 입장에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믿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야 돼. 억울해야 돼. 이 사회가 나한테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고요. 총체적은 뭐냐면요, 실제로 A와 연관돼 있는, A한테 영향을 주는, 또 A한테 영향을 주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또는 이 A라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B라는 형상, C라는 형상, 또 여기에 영향을 주는 뭐 D라는 형상, E라는 현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디에 영향을 주지? 이것 때문에 코로나가 많이 일어났잖아.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총체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을 보고 이 상대주의적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라고 하죠. 역시 사회학적 상상력은 상대주의도 이야기합니다. 내 입장에서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필요해요. 두 가지를 다 보지만 사회는 한 사회를 분석하기 때문에 문화에서 보통 많이 쓰는, 비교할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문화적 관점에서 많이 쓰고 성찰이 이것과 연관이 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학적 상상력이 밀스가 얘기한 게 이쪽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기든스는 이걸 다 아우른 거야. 아우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시한 거지. 그래서 뭐 역사적 상상력, 비교 사회학적, 그래서 인류학적 상상력, 마지막에 비판적 상상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쓰게 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을 때 사실은 이 두 가지를 하는 이유가 얘는 뭐예요? 종적이죠. 얘는 뭐예요? 행적이죠. 예, 그래서 이 종과 행을 아울러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해.
지금 현 시대만 보지 말고 과거도 봐야 돼. 지금 여기만 보지 말고 다른 지역도 봐야 돼.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는 거죠. 뭐 코로나를 보기 위해서 스페인 독감을 보기도 하고 반대로 코로나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떤가 뉴질랜드 어떤가 보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다 결론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비교 판단하는 상상력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 기든스가 얘기했었던 상상력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비판적 상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여기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내용을 봅시다. 예. 인류학적 상상력 나와 있네요. 인류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죠? 요걸 써달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류학적 상상은 비교해라라는 거죠. 어디와? 인류학이니까 다른 문화와 비교하는 것. 그래서 인류학적 상상력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일부러 비교를 빼신 거예요. 원래 비교 인류학적 상상이 나왔는데 왜냐면은 그렇게 쓰면은 비교 다 써버려서 맞을 테니까. 인류학적 상상이 너희들은 비교라는 거 알고 있니? 라는 걸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역사적 상상력은 뭐냐? 변동 과정이죠. 이 변동 과정에 대해서 기든스의 입장은 진화라고 내놓고 쓰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변화의 과정에 의해서 물론 대부분의 서역자들은 전부 다 진화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만 모든 문화가 진화되는 거 아니죠. 기든스는 그래서 역사적이라고 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과정을 봐라. 이 변동 과정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단계가 나타나고 어떤 단계가 나타나고 하는 그 현상 그 자체 정확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원인이죠. 도대체 이런 변동은 어디에서 출발되는가라는 거지. 그 원인을 잘 봐. 그럼 그 원인을 보고 다른 문화를 비교하면 비판적 상상력이 생겨서 우리는 어떤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 무엇이 나은지 당위적인 진술을 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게 기든스의 상상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적 상상력은 단순히 밀스가 얘기했었던 책 전체에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 책에도 이제 있습니다만 이 기든스 상상력으로 더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유산 속의 형성을 인식하고 지난달의 생각 어떻게 다름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했는지 여기 나와 있죠.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했나. 이게 변동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묻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아래쪽에 보면 인류학적 상상력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데 다른 문화와 그치?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비교해서 하는 것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러면 이 비교인류학적 상상력에서 들어가야 될 여러분이 서술할 때 들어갈 게 첫 번째 뭐? 다른 문화라는 게 들어가야 될 거고요. 보편성과 특수성을 통해 그치? 우리 문화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한다. 라는 얘기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 써도 맞아요. 특성을 통해서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기 문화,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 대한 무슨 이해? 객관적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객관적이라는 게 제3자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죠. 누구나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기준. 제3자가 봤어도 그 기준은 당연히 통용돼. 라는 순간 객관이 가능하게 됩니다. 객관은 누구나 봐도 다 똑같은 거야 라는 거라기보다는 확실한 기준이 섰을 때. 그러면은 이 객관이란 거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고 그럼 기준을 만들면 객관적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준은 철저하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무슨적?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겠죠. 나의 가치가 반영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주의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비교인류학적 상상력은 그야말로 그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래 라는 거기 때문에 내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문화는 이렇고 이 문화는 이래 라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교인류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화 연구라고 하는 게 약간 가치가 개입되고 이런 것 같지만은 실제로 가치중립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다. 열린 사고란 건 닫힌 사고, 나의 생각이 빠진 사고가 아니라 이제 모든 면을 바라볼 수 있는 사고가 되는 거죠. 이러한 열린 사고는 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일정한 무엇을 함축한다? 가치 함축을 판단한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원인을 만들고 기준을 세웠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사회학적 상상력이에요. 사회학이라는 거는 가치 함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 그냥 결론 내면 안 돼. 이 가치 함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너의 주관적 생각이야, 가치 개입적 생각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해? 비교 판단해야 돼. 판단해야 돼. 비교해서 판단해야지 네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네 생각이, 이 가치 함축, 이 비교 판단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유가 가치 함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교 판단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가능하다?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 이 대안 제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사회학의 목적입니다. 사회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이 사회 현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좋은 거라면 더 좋은 것,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대안 제시해야 된다. 사회학적 상상력 외발이에요. 지금의 사회 현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라. 그래서 끊임없이 시사 프로그램 보잖아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하는 짓이 이걸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의 언론도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언론이 잘못된 거 얘기할게. 대안 제시를 하는데 뭐만 해요? 이 의미와 다른 비판만 하고 있는 거잖아. 크리티사이징만 하고 있잖아. 그냥 까고만 있잖아. 그래서 할 수 있어? 그래서 들어올 수 있어? 안 돼. 방역 안 돼. 면역 안 돼. 우리 다 죽을 거야.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예산세를 올리면 안 된다가 대안 제시가 아니지. 그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비판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거야? 가치중립적 기준을 세우지 않는 거죠. 누군가의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학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갑니다. 다이렉트로 이겨내는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비교인력적 상상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러분 기억할 만한 게 이것 좀 기억해 주면 좋겠죠. 역사적 상상력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비판적 상상력이 뭐라는 거 말씀드렸죠. 객관적 기준을 세워서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거. 그래서 무엇을 한다? 목적이죠. 이게 좀 중요해 보이네요. 모든 문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올 것 같아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억하고 니은 쓰는 거에 대해서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번은 이렇고요. 뒤에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써보겠습니다만 또 파업된 문제를 또 줄 수도 있으니까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제발 그거 하지 마. 쓰고 외울게요. 미리 쓰기 전에 알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부탁드릴게. 자, 2번입니다. 한 고전사회학자에 대한 글이다. 고전사회학자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 고전사회학자라고 안 내요. 그냥 사회학자 A는 해서 되는 것 같아. 이제 갑 안 쓰더라고. A는. 아니 이제 갑을이 습관이 됐거든. 근데 요새는 사회학자 A라고 하더라고. A. 예. 자,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사회학적 방법은 사회 현상이 무엇으로서? 내가 할게. 사물로서. 사물로서. 그다음에 개인의 뭐하는? 외제하는. 자, 개인 써보죠. 개인의 바깥에 존재하는. 그러면 개인의 바깥에 존재하는 게 있고 개인의 안에 존재하는 게 있겠지. 개인의 안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뭐? 나의 동기와 의도라고 배번은 가르쳐줬고요. 이 외제하는 것들은 개인의 동기와 의도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들이지. 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 디르켐도 인정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지. 사회를 보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우리 개인에게 주는 영향을 바라봐라라는 거죠. 개인의 내부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외부에서 온다라는 거지. 요걸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외제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강제성, 세 번째는 구속성.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알아야 될 게요. 개인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럼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은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의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의식이라는 단어를 써서 인간에게는 의식이 있어서 의식적으로 행동해라는 거지. 근데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행위도 있고 의식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개인은 개인만 생각하지 않아. 함께 살려고 하고 항상 함께 공존하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의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모두 모입니다. 모든 사람의 의식이 모여서 뭐가 돼? 집합의식이 됩니다. 즉 집합의식은 분명히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렇게 처음에는 의식적이지만 외부를 거치면서 뭐가 되냐면 집합의식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렇지? 그래서 하나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루소의 무슨 의지가 있죠? 인간 개개인들은 선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는 것들. 물론 사유지선들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그래서 이 선의지들을 하나로 모으죠. 하나로 모아서 무슨 의지가 돼? 일반 의지가 되는 거지. 이거예요. 그래서 루소가 얘기하기를 이제 일반 의지에게 나의 선의가 넘어가서 판단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않죠. 그래서 사형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거기에 통제를 받게 되는 게 직접 민주주의죠. 네. 그래서 이러한 집합의식들은요, 단순히 말로 하지 않고 성문화되지 않고 존재하는 것도 있어요. 또는 이러한 집합의식들이 뭐가 되기도 해? 법규범화돼가지고 성문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화되는데 도덕이란 거는 겉으로 되지 않지만 법 같은 건 성문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를 명시적으로 통제하는 이런 것도 되기도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살기 참 좋다는 거를 알고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여기서 또 쭉 사회 변동이 이루어지죠. 디르켐은요,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살 수 있지만은 사회 변동이 일어나기에 이러한 사회 변동 속에서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합의식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었거든. 근데 변동하니까 지금 기존의 집합의식만으로는 살기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이러한 또 다른 새로운 집합의식이 요구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새로운 집합의식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고 새로운 집합의식이 잘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 일탈이 되고 살기 힘들어지고 자살까지 가기도 한다라는 거지.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세상이 바뀌니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네라는 건데 저 아노미적 자살을 잘 보여주는 게 뭐가 있냐면 그거 있죠. 그 서장훈하고 이승훈 나오는 거.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거기 한 그 자기 이제 그 고아였어요. 고아였는데 이 친구가 그 배우가 되겠다고 연예인 열심히 살아가는 한 청년 그 여학생이 아니죠. 22살이었으니까 나왔는데 얼마 전에 자살했어요. 자살한 게 뭐냐면 열심히 알바를 하고 이제 모아서 연예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0만 원을 그대로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죠. 이 사람은 이기적 자살이 아니에요. 정말 여기서 아둥바둥 살려고 애썼는데 사회가 그러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 막아주지 못하고 자신을 살기 힘들게 만들었죠. 아노미적 자살의 일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겠다, 이 사회에 맞춰서 살고 이 사회에 성공해 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TV까지 나와서 자기를 표출할 정도면 함께 지내고 알리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지. 사회 변동입니다. 그렇게 이 사회 변동 속에 보이스피싱의 나쁜 것들이 등장하게 됐을 때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외재하는 실체로서 연구돼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점으로 썼어요.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연구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명확하게 있다라고 해서 연구를 해야 돼. 이게 바로 뭐 things죠. 그래서 하나의 사물로서 연구해야 돼. 사실 이 사물로서 연구해야 되는 반드시 그래야만 돼가 아니에요. 디르켐이 사물로서 연구해야 된다, 외재하는 이걸로 연구해야 된다는 것은 그래야지 뭐가 가능하다? 왜 things? 사물로 한다는 이유. 그래야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증 가능하기 때문이지. 이 사람이 이게 필수적으로 이게 사물로 봐야지만 우리가 행복해야 돼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 연구가 가능해, 실증 가능해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걸 생지로 보는 순간 무슨 연구 방법이 가능한 거야? 양적 연구가 이제 가능하게 되고 통계를 들이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를 보여줬었죠. 자, 그 다음에 둘째 줄 중략 뒤에 보면은 실제로서 연구한다는 기본 원리라고 나왔어요. 기본 원리가 이거잖아. 실증 가능, 양적으로 연구 가능이라는 게 기본 원리고, 두 번째 사회 분업이 심화됨에 따라라고 했어요. 이거 뭐예요? 심화죠. 여러분 무슨 화 나왔어? 심화, 합리화, 전체화, 뭐 민주화, 산업화 나왔어. 공업화, 도시화. 저건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화가 지문에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변동이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거면은 이 학자는 얘기를 안 꺼냈을 거예요. 좋은 거잖아. 근데 분명히 이 화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럼 이 화한 거에 대해서 이런 변화가 있어라고 나열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사회학자의 역할인데, 이 사람은 사회변동의 핵심이 뭐의 증가? 분업의 증가로 얘기를 했었죠. 분업의 증가하니까 개인들은 이렇게 함께 살려는 집합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이었어.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기계적 연대에서 무엇으로? 이제 유기적 연대로 변화할 필요를 느끼게 된 거지. 근데 이 필요라는 게 뭐냐면 유기적 연대가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유기적 연대에 걸맞는 무엇이? 집합의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지.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분업이 증가하는 게 뭐니까? 현상이니까.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는 유기적 연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유기적 연대로 가려면 뭐가 필요로 해? 이게 필요해서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회가 챙겨줄 수 있어야 돼. 디르켐의 결론이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기적 연대로 번하면서 뭐가 나타나는데요? 여러 문제가 발생한대요. 이 유기적 연대로 이동하는데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뭐? 걸맞는 집합의식을 제시하지 못해서. 우리는 이걸 심플하게 뭐라 그래? 규범이 제시 안 돼서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규범보다는 이거겠죠. 정확한 표현은.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봅니다. 이 걸맞는 집합의식이 필요할 때 두 가지 차원을 봐요. 규제가 강하고 약하고, 연대가 강하고 약하고에 따라서 자살을 제시한 거예요. 연대의식이 강해라고 한다면 이건 규제가 아니라 연대의식이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거고, 규제는 외부의 규제겠죠. 통제겠죠. 근데 이 규제에서 집합의식은 아닌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예들의 자살. 중앙자산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노예로서 충성을 바치겠다는 의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렇잖아. 그게 규제가 강한 자산의 숙명이 되겠지. 그렇지? 연대의식이 강해라는 거는 스스로 지금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자살한 거래. 연대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통합되기 위해서 내가 자살한 거야. 무슨 자살? 이타적 자살이 되는 거죠. 내 의식이 강한 거니까. 근데 나는 같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무슨 자살? 같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이기적 자살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건 뭐야? 같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다들 있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규제가 없는 거야. 강제가 없는 거야. 그렇지, 이게 아노미적 자살이지. 그러니 바로 이 규제가 없는 상황, 뭐에 의한 규제? 무슨 의식? 집합의식. 집합의식은 사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다시 한번 갑니다. 새로운 집합의식이 우리를 강제해주고 구속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없다 보니까 자살을 하네요 라고 하는 거지.
얘네는요, 이 연대라는 것은 의식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같이 살고자 하는 의식이 없는 애들이고, 같이 살고자 하는 의식은 있는데, 통합된 집합 의식이 없는 거지. 그렇지? 같이 공유된 의식이 없는 거지. 그렇게 구분하시면은 요 자살이 구분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 약해지면서 강했을 때와 약했을 때라고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약해지면서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디르켐이 관심이 있었던 건 뭐예요? 이 자살은 예전에 있었던 거야, 그지? 요게 관심 있는 거지. 지금 이거 두 개가 디르켐의 관심이 컸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과거 사회 때, 이 사회 때 많이 나타났던 자살, 디르켐이 가장 걱정했던 자살은 뭘까요? 아놈이었겠죠. 아놈이었는데 현대 사회로 나타나면서 한번 봅시다. 그런 규제나 법제도나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가 더 크게 나타나? 이기적 자살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걸 출제를 하신 거지. 왜냐면 디르켐의 시대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사회 변동에 따른 어떤 규제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을 이제 내몰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현대 사회. 바로 뭐냐면 이때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해결책을 얘기한 게 뭐였어요? 무슨 주의? 도덕적 개인주의였죠. 이 도덕이란 것은 규제에 해당해요. 집합의식에 해당해요. 공중도덕이잖아. 함께 퍼블릭이 갖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올라가지 못하고 현대사회 뭐만 커진 거야? 개인주의만 커진 거지. 그러니 연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지. 개인주의 말은 연대주의잖아.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문제가 됐고 이거의 원인은 뭐라고 해? 자기 파괴 욕구가 강해졌다. 연대의식이 약해졌다면 쉽게 쓰자. 뭐가 강화된 거야? 개인주의가 강화됐다라고 쓸 수도 있겠지. 나만 잘 되면 돼. 내 맘이야. 내가 어찌됐든 가만 냅둬. 라고 하는 애들이죠. 그러니 이거 두 개를 했을 때 도덕적 개인주의를 제시했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요 해결책을 한번 보자면 디르켐이 더 관심 있었던 건 얘예요, 얘예요? 얘인 거지. 근데 웬걸 도덕만 빠지고 개인주의만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더 커져 버리게 된 거지. 그럼 디르켐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얘기할까? 도덕적 연대주의를 얘기하겠지. 도덕적 연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현대사회에 살아있다면 얘기를 하겠지. 됐니? 응. 그래서 여기 본 게 이제 이 자살률이 높아진 거,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현상,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했어? 사회병리라는 단어를 썼고요. 사회병리라고 한다면 유기적 연대에 적합한 집합의식의 필요성. 예, 답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지? 이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집합의식을 만들어야 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쳤냐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학자들, 다른 학문들, 뭐 법 말고 과학이든 뭐든 뭐 모든 경영학이든 경제학이든 나타났을 때 이 걸맞는 집합의식을 계속 제시해요. 사람들이 이후에. 이럴 필요가 있어. 뭐 기업가 정신이 있어. 뭐 사회적 윤리적 경영이 필요해 하면서 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집합의식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말한 이 걸맞는 집합의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예, 원시적 종교 연구했다. 이거는 뭐 큰 건 아니죠. 종교에서 이제 뭐 나올 수 있지만은 요거는 연구고요. 쉽게 해서 그렇습니다. 사회적 현상은 사회적 사실에서 찾아야 된다. 자, 여기서 나온 걸로 봅시다. 사회적 현상은 점점점점 어떠고 아니라 사실로 봐야 된다. 예스. 두 번째, 동질성을 강조하는 집합주의가 유기적 연대의 기초이다. 집합주의는 이 두 개 중에 어디? 이거죠. 아무런 생각 없는 이거고, 유기적 연대에서 하는 것은 동질성을 강조가 아니라 자, 이겁니다. 이 유기적 연대에서 강조하는 연대의식이란 무엇일까? 분업이 증가했기 때문에 점점 서로 간에 뭐가 증가해요? 이질성이 증가하지만 서로의 연대를 해야 되니까 이때 나오는 말이 상호
상호 이전과 상호 보완이라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동질이 아니죠. 개인의 의식은 사회 현상에서 종속 변수의 위치를 차지한다. 자, 이거죠. 개인의 의식이 이렇게 된다 하면은 독립 변수가 될 거고요. 이 사람은 외제성과 강제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지? 공연장에서의 인기 연예인에 대한 열광은 일종의 집합의식이다. 리을이 가장 신경 쓰였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인기 연예인에 대해서 열광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연예인을 좋아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내가 좋아서도 있는데 다른 애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관심 있게 돼서 그런 거 아니야? 보통은 다 그렇지. 아닌 경우도 존재하겠지만 이 리을의 보기는 나중에 문제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열광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그 같이 뭔가 짜릿하게 같이 한다는 그런 집합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집합의식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리을 같은 경우가 현대사회에서는 좀 바뀌었죠. 이 요새 20대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틀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남들이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야. 남들이 좋아한다고 내가 걔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현대사의 특징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르케미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더 중요해. 사회에서 좋아하지만 현대사회는 취향의 다원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렇지 않지만 이거는 반드시 집합의식이 맞죠. 예, 공연장의 열광이나 이거 함께 하는 것은 맞으니까 5번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디르케미였고요. 디르케미 많습니다. 뒷페이지는 보다시피 연습인데 차주에 확인을 합니다. 차주에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는 과제로 내는 거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부차 문제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3번 가시죠. 다음 사회이론을 제시한 학제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12년도였고 이제 13년도야. 13년도에 또 냈어. 현대사회 노동문화 문제 설명하려면 사회 구성원들의 수와 그들 간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동적 밀도. 여기서 해야 될 게 뭐? 동적 밀도의 정의 정리하고 가세요. 동적 밀도의 정의 정리하고 가세요. 예, 이제 이렇게 빼보고 분업이 증가하게 되다 보니까 이 유기적 연대에서 나타나는 게 동적 밀도가 증가했대. 이 동적 밀도가 증가했는데 요건 1번 상호작용의 양이래. 근데 하나 또 있죠? 뭐가 있어요? 구성원 수도 있죠? 자, 지금 여기 양, 수, 양적 연구예요. 그래서 동적 밀도라는 단어를 쓰긴 동적 밀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업의 증가가 단순히 그냥 추상적으로 개념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동적 밀도라고 굳이 이름, 명명,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조작적 정의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측정해요? 요거하고 요거로 측정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또 새로운 형태의 연태 형성을 분석해야 된다. 연대가 만들어졌어. 형성됐어. 그러면 이 형태가 어떤 건지 봐야 돼. 근데 이 연대가 됐었을 때 중요하게 개인들을 통제하고 묶어줄 제도와 규범이 확립되어 있는지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이제 우선 이거부터 분석한 다음에 상호작용 많아지고 점점 많아지는데 이거 제대로 할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돼. 아니면 아놈이니까. 그렇죠? 근데 새로운 제도와 규범이 필요하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고 개인들에게 결속감 나와 있습니다. 자, 결속감이라는 단어도 볼게요. 이 결속감, 이 말이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의식? 연대의식. 좀 구분합시다. 집합의식과 연대의식을 구분하는데, 집합의식은 이거예요. 개인들의 의식이 존재하는 거는 이거예요. 개인이 영향을 미치면은 이러한 의식들이 모여서 집합의식이 되는 거잖아. 연대의식은 좀 다르죠. 남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 결속감이죠. 그럼 이 결속감은 연대의식이고 이것은 뭐하고 연관이 있냐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이제 낮아질 경우 뭐가 되는 거야? 이기적 자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속감을 주기 위해서 혼자 동떨어진 것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제시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호작용 밀도, 동적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 규제는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결속감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이 결속감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운 규제가 아니에요. 결속감이 아주 잘 돼 있었던 때가 있었어. 언제? 기계적 연대 시절인 거야. 이 기계적 연대 시절의 방식을 가져온 거지. 그럼 기계적 연대의 공통점이 뭐였는데? 직업이 같았죠. 그러면 직업이 같게 결속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같은 직업끼리 무엇을 이룬다? 조직을 만드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는 무엇이 목적이냐면 규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과거의 동질감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결속감이 있었던 시대를 분석해 볼 때 이게 있으면 결속감이 있고 이기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지. 디르켐이 간과한 건 이거죠. 너무 직업이 다양하게 되면서 이러한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를 만들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세분화된 거지, 어떻게 보면. 그지? 개인화된 현대사의 경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대안적 규모로 도덕적 개인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같은 지역 조직에서 자 이걸 만들었어.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를 만들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A, B, C, D라고 했었을 때 실제 이걸 만들 수 있는 직구는 얘네들인 거지. 얘네는 어떻게? 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직업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은 이걸로 처리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 이들까지 아우르고 또 이들이 함께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갖고는 안 되더라라는 거지. 결속감만도 안 돼도 이 두 개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집합의식을 빌려서 이 중에서 도덕이란 걸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이 가질 수밖에 없어. 직능단체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어쩔 수가 없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거야. 개인주의지. 이것을 뭐 한 거야? 결속시킨 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이들의 개인주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잡기 위해서 도덕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현대사회는 도덕의 소멸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기억이 지금 요 3번 지문에 있는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분업화와 개인화가 결속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었다. 분업화가 됐기 때문에 노동조합 직능단체 만든 애들은 여전히 잘 살고요. 그렇지 못한 애들은 소외된다라는 거죠. 이 말 때문에요. 유럽에서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노동조합의 활성이 진짜 잘 이루어졌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지극히 통제가 이루어졌었지. 근데 지극히 통제가 이루어졌었는데 개인주의가 아니었어. 한국은 내재적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남이냐라는 것 때문에 공동체주의가 매우 강했던 나라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노조도 못 만들게 하고 직능단체도 못 만들게 하는 가운데서 그들끼리 끈끈이 뭉쳤죠. YH 무역사건, 여공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직업군들끼리 알아서 뭉쳐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오히려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직능단체 그 자체를 공격한 거지.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현상이 된 거고. 자, 니은 사회적 지배적 규제나 법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대의 역사적 형태를 파악한다. 연대의 역사적 형태를 파악할 때 이 사람이 봤던 게 지배적 규제나 법률이라고 했어요. 규제나 법률을 구분했네. 지배적 규제는 법률화되지 않은 것들, 도덕도 있겠고 연대의식 결속감도 있겠고 하는 거고요. 디귿 정치적 지배 유형, 사회적 유형, 사회 조직 유형과 자 뭐와의 연계 항상 지식 발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성장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는 이게 성장했다라고 해서 진화로 설명한 사람이 누구? 꽁트겠죠, 이거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지식 발달과의 연계 항상이 아니죠. 위에 나와 있죠. 지배적 규제와 법률, 결속감과의 연계 항상인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렇게 바뀌면 될 것 같고. 그냥 이런 거죠. 꽁트가 보기에는 지식이에요. 그렇지?
스펜서는 중립적인데 유기체를 이루는데 인간들이 똑똑하다는 꽁트를 가져왔어요. 근데 시장 경제가 되는데 아노미적 상황이 안 나타나. 왜 그래? 알아서들 계약자라고 알아서들 자율적으로 판단 잘한다고 본 거야. 그렇지? 그 군사형 사회에서 산업형 사회로 바뀌면서 알아서 계약서 잘 쓰고 알아서 잘하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인간들이 스스로 알아서 천부인권 가지고 스스로 이성적 계몽주의를 가지고 잘하고 있어. 완벽한 기능론적인 완벽한 인간의 전제를 깔아놨던 거죠. 근데 스펜서의 이론을 받아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런 이론을 만든 게 디르켐이 된 거지. 그럼 스펜서가 얘기한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되고 이것을 스스로 잘 파악하고 있다가 스펜서의 뭐예요? 한계점이 되겠지. 어떻게 보면. 이 스펜서의 말대로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완벽하게 공정한 분위기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계약을 맺을 때 공평하게 공정하게 될 수 없다는 걸로 이거는 다 틀린 이론이야. 자본주의는 쓰레기야 라고 한 게 누구? 마르크스가 된 거고. 공평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소외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게 필요해가 누구? 디르켐인 거고. 차이 아시겠나요? 디르켐과 마르크스가 스펜서에서 변화된 거죠. 오케이. 사회현상을 정교하게 설명하기 위해선 사회현상의 원인 분석과 기능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항상 니을 보기가 애매하게 이런데 사회학자는 다시 한번 끊임없이 원인을 분석해요. 우리가 변동 과정을 본다고 뭐라고? 원인을 찾아내는 거라고 알겠죠? 변동을 설명할 자는 전부 원인을 이야기했어요. 분업이죠? 얘기했죠? 그리고 이런 문제 왜 발생해? 라고 해서 이게 해결책을 얘기한 거잖아. 같은 직업 조직 만들어라 해결책 제시했고 이걸로 못 되는 사람은 도덕적 개인주의 해라라고 해결책 제시한 이유가 원인을 분석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능 분석은 뭐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이지. 이것들은 무슨 기능이 있어? 우리 사회를 하나로 잘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오케이. (4번) 다음은 어느 사회학자의 주장을 재구성한 것이다. 밑줄 친 유형. 밑줄이 없어. 이거 쉬다가 이렇게 된 건데 밑줄 찾아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거기다가 나있죠. 반면 뒤에 나와 있는 거죠. 반면 아래 이 유형의 자살이겠죠. 이 유형의 자살 맨 아래쪽에 밑에서 둘째 줄에 이 유형의 자살이고 이 유형의 자살은 뭐 때문에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집합의식이 약할 때 삶에 대한 무의미 감정 자기 파악에 라고 나왔어요. 이 집합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함께하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약해지고 여기에서 지금 약할 때 삶에 대해서 무의미함을 느낀다. 이 삶이라는 게 함께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통해서 여기서 뭐까지 나타나냐면 자기 파괴인데 이건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죠. 아, 지웠네. 자기 파괴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구분하면 딱 좋죠. 있으면 뭐? 없으면 뭐? 아놈인 거예요. 그렇지? 현대사회 자산 이걸 설명하고 이타하고 숙명은 출제 하면 또 뒤통수 맞겠지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사례가 이제 명확하게 누구나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례들에 보이면은 어떤 집단이 어떤 높은 자살, 낮은 자살률을 보인다 연구를 했었고 2차에는 사회적 요인, 추세의 변화 때문이다 라고 나타났어요. 사회적 요인, 사회 추세 변화 말 진짜 길다. 뭐라고 쓰면 돼? 사회 변동 때문이다지. 그럼 사회 변동일 때 여기 나와 있는 A와 B를 찾고 A가 높아졌냐 낮아졌냐 높아졌냐 낮아졌냐인데 전부 이거지. 전부 낮아졌지. 사회 변동이 이렇게 일어났어. 가톨릭보단 개신자 중에 결혼해서 혼자 사는 사람 중에 혼자 사는 사람 자살 많이 한대요. 빨리 결혼하세요. 아니 하지 마. 자 그래서요 이 형의 자살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예. 위의 사례의 방해 집단 간 자살되는 자 공동체 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6째 줄에 뭐가 나왔나요? 공동체의 무슨 정도? 내적
통합 정도, 그 다음에 결속력의 차이. 이거 따로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없냐? 이 말이 핵심이죠. 사회통합이라고 설명했을 때 외적이란 이렇게 쓰면 이해할 거야. 외적으로 통합됐다, 내적으로 통합됐다의 차이를 아시겠죠? 외적으로 통합됐으면 군대죠. 군대 보면 일사불란하게 막 얘네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와, 저 진짜 군기가 가득 차 있고 개뿔. 군인들은 그런 생각 없어요. 빨리 끝내고 쉬어야지. 맞춰줘야지. 그래서 누구 하나 실수하면 아이씨 이거예요. 그래 힘내 이런 거 아니야. 낭만적이지 않아. 완벽한 외적 통합 정도가 강한 게 뭐야? 암이지. 아미 아니 맞아 군대. 예, 저는 BTS를 사랑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적 통합 정도죠. 스스로가 믿게 되는 건데 이런 거지. 이런 집합 의식이죠. 그러니까 이 내적 통합 정도와 결속력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이제 통합하겠다는 정도가 약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또는 공동체적인 개인들의 고립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개인들의 고립 정도라고 나왔어요. 개인들의 고립 정도라고 한다면 자 이거 봐. 사회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이게 개인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애들이지. 혼자 이런 규제 속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냥 사회와는 달리 이렇게 살고 있는 애들이죠. 기본적으로. 이것을요, 당연히 요 규제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얘가 뭐 한 거야? 차단해버린 애들이지. 이러한 것을 싫어하고 이제 거부한 애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파괴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강한 집합의식과 방어적인 삶의 조류는 광범위한 삶의 의미를 제공해준다. 자, 이거 광범위한 삶의 의미를 제공해준다. 쉽게 바꿀게요. 안 죽는다예요. 그렇죠? 안 죽는다. 죽을 일이 없다.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다. 그래서 이 자살론이 던져준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살론을 이전의 학자들, 자살론이 나오기 전에 자살은 무엇으로 봤어요? 철저하게 사적 행위로 봤어요. 근데 이 자살론이 등장하게 되면서 자살론의 의미입니다. 자살론이 어떤 그 사회학적 서술뿐만 아니라 되게 뛰어난 책으로 의견으로 받게 된 거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살론은 사적 행위가 아니라 바로 뭐다? 사회적 행위다라는 거지. 이 사회적 행위의 정의는 사회적 사실에 영향을 받는 행위다 라는 것을 증명해 준 책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지금 현상에 조금 안 맞아 보이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통계이기 때문에 일반화 오류도 당연히 많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로 맞섰을 때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이론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기적 자살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고립 정도가 강해서 결속력이 약해서라고 해는 너무 다양하지 않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굉장히 간편하게 그냥 이기적을 우리가 이제 결속력이 약화되면 나타나는 거라고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파괴 강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하고 설명할 수 없는 자살이 없느냐 이 안에 다 있다라고 설명해요. 끼워 맞추면. 근데 대부분의 자살들은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예요.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회 자살 보게 되면요. 어떤 것은 아놈인지 어떤 것은 이기적인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 강하다 약하다. 그래서 자살론 디르켐을 연구한 학자들이요. 자살을 좀 더 세분화시켰어요. 후기 학자들이. 좀 더 세분화시키고 이 도구적 자살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살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식으로 구분한 게 기준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르켐 너무 많아. 예, 그래도 5번까지 봐야 돼요. 다음 그래서 기업과 니은에 들어간 적절한 개념은 A는 사회학 발전에 기여한 초기 사회학자이다. 연도가 붕 뜁니다. 앞에 12, 13년대에 나왔던 지문을 다시 활용했죠. 심리학과 철학으로부터 사회의 경영을 분리해냈대요. 심리학과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심리학은요, 원인이 어디서 출발해? 개인의 내적인 감정에서 출발하게 되지. 그거 분리, 외적으로 보려고 했었고, 철학은 뭐한 거? 추상적인 거, 사물을 연구하지 않죠. 형, 이, 상, 학이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이념, 관념들 중심으로 연구하는 게 철학이었죠. 관념, 의식 다 집어치우고 내면적 집어치우고 사회적 사실에서 연구할래? 라는 걸 보여줬고요. 외부에 존재하며 강압적, 아까 강제적 쓴 거 강압적이라고도 표현하네요. A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자, 두 번째 점에 관찰이란 단어 썼어요. 자살은 어떻게 썼어? 관찰해서 썼어요 라고 하면 되지, 사연상 관찰 가능한 것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철학과 다른 거예요. 철학은 관찰할 수 없어요. 물론 현대사회 뭐 기술인력이니 뭐다 해서 관찰 사례도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때는 그게 아니었죠. 사회 대부분의 구성이 유사한 직장인 조사 공통의 경험과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 결속돼 있었다. 무슨 연대? 기회적 연대. 그러나 자, 뭐의 확장? 두 가지 나오네요. 이 사회 변동에 대해서 이전에는 분업의 증가를 가장 크게 잡았는데, 이 분업도요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있었던 거지, 분업의 증가로 나타난 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 분업이 나타난 거야. 첫 번째 무슨화? 산업화, 그 다음에 도시화 때문에 분업이 나타나게 된 거죠. 분업의 증가 나타난 거지. 그러면 산업화, 도시화 정도로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인간 그 자체라기보다는 실제 흐름이나 인구적 흐름이나 지리적이나 이런 거로 가기 때문에 실제 인간과 가장 연관이 있는, 집합의식과 가장 연관이 있는 걸 보자면 이걸 중심으로 본 거지. 일제 매개 변수죠. 네. 그래서 이것의 증가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분업의 증가 때문에 나타난 이제 이전의 연대에서 다른 연대가 등장했으니 이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사회통합 원리가 등장했는데 A는 이것을 니은이라고 평가하였다, 개념화하였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업의 증가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니은이라고 개념했다. 분업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지각에 공급하는 재화 영향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졌다. 자, 상호 의존성이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인데 그거는 안 했네요. 그 구성원의 수는 안 했네요. 구성원의 수는 안 꺼냈다, 그지? 근데 이거는 가르쳐 줬지. 그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구성원의 수가 증가하고,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뭐가 증가하는 거야?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치? 상호작용이 증가하니까 여기서 이제 동적 밀도의 증가가 아까 지웠네요. 동적 밀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적 밀도라는 얘기를 그 위에 있는 메뉴에 있는 3번 메뉴에 있는 구성원들에서 상호작용이 나오는 동적 밀도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게 그대로 반복돼 가지고 여기서 쓰게 되는 거죠. 이 동적 밀도라는 게 이전에는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전에 그림으로 보여줬지만 사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디르켐의 도식을 하자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뭐 여기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고, 이상한 거 하나 그려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사람만, 가까이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 나타나게 되니까 얘는 할 필요 없지만 얘 하면서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살게 있는 현상. 이게 바로 무슨 연대? 유기적 연대가 되는 거고, 동그라미에서 다양한 모양들이 나타났죠. 이게 뭐 직업의 다양화죠. 직업이 다양화된 모습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그렇지? 이 상황에서 이 세모라는 애는 다른 데 기여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되면 고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애가 만약에 자기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립하게 되니까 이러한 사람 챙겨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결속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디르켐이었습니다. 자, 디르켐 이렇게 봤었고요. 디르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또 있습니다. 한 문제 뒤에 보면 나오고, 이제 서술형으로 예전에 나왔던 거 있는데 아마 차후에 6주쯤에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디르켐 계속 나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